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알퐁스 도데의 아르의 처녀를 읽어보겠습니다. 풍차 방앗간에서 마을로 내려가다 보면 길 옆으로 팽나무가 길게 늘어서 있는 커다란 마당과 그 한켠에 농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 기와에 갈색으로 칠해진 건물, 여기저기에 나 있는 창문, 풍향개와 방아를 매다는 도로래가 달려있는 곳간의 꼭대기, 게다가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건초 더미, 진짜 프로방서의 전통 농가였지요. 왜 이 집이 내 시선을 끌었냐고요? 굳게 닫혀있는 문에 왜 그리 마음이 찡했느냐고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분위기가 좀 오싹합디다. 집 주위도 너무 적막했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개는 짖을 줄 몰랐고 뿔닭들도 소리 없이 도망가기만 합디다. 집 안에서도 쥐새끼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요. 하물며 당나귀 방울 소리가 날 턱이 있겠습니까? 창문에 커튼이 없었다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았다면 사람 사는 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겠더군요. 어제 정오를 알리는 성당 종소리를 벗삼아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따가운 햇살을 피하려고 농장 담장을 따라 팽나무 그늘 밑으로 걸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농장 바로 앞길에서 하인들이 묵묵히 건초를 수레에 담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굳게 닫혀있던 대문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슬쩍 훔쳐봤더니 한 노인네가 마당 한쪽 커다란 탁자에 턱을 괴고 앉아 있더군요. 큰 키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짧은 윗도리와 해진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어요. 하인들 중 한 사람이 이런 나를 보고 나지막히 말해주더군요. 쉿, 저희 주인님이십니다. 아드님이 죽은 후부터 쭉 저러신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옷차림을 한 부인과 소년 하나가 큰 성경책을 들고 우리 곁을 지나 농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인이 또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마님과 둘째 도련님이 미사를 보고 돌아오시는 겁니다. 큰아드님이 자살하고 난 다음부터는 매일같이 성당에 다니시지요. 아, 정말 가여워서 못 보겠어요. 마님은 장례식 날 입었던 상복을 아직도 입고 계신다니까요. 통 벗으려고 하질 않으십니다. 워, 이제 그만 가자. 수레가 막 떠날 참이었습니다. 사연이 궁금하던 나는 수레를 모는 하인에게 같이 타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그렇게 건초 더미 속에서 이 슬픈 사연의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장이었습니다. 나이는 20살의 훌륭한 청년이었죠. 몸가짐도 발랐고 건장한 데다 성격도 쾌활했습니다. 얼굴도 잘생겨서 동네 처녀들의 눈길을 한 몸에 받았지요. 하지만 이 청년의 마음속엔 오직 한 명의 처녀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르의 원형 경기장에서 딱 한 번 마주쳤던 아르의 처녀. 처음에 농장 식구들은 모두들 두 사람의 관계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처녀는 해픈 여자로 소문이 나 있었고 처녀의 부모도 이 고장 출신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장은 아르의 처녀와 기필코 결혼을 해야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녀와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청년은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어쨌든 보람은 있었습니다. 결국 추수가 끝나고 혼인을 시켜주겠다는 허락이 떨어졌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저녁, 농장 마당에서 식구들이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피로연 분위기였지요. 약혼녀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위해 계속 건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외간 남자가 문 앞에 나타나 떨리는 목소리로 에스테브 씨를 따로 뵐 수 있겠냐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찾아온 남자는 이렇게 말했죠. 에스테브 씨, 아드님이 혼인하려는 여자는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여자는 제 정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모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편지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여자 부모도 저희 관계를 알고 있고 제게 딸을 주겠노라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자 그 여자도 여자 부모님도 더 이상 저를 상대해 주지 않더군요. 저와 그렇게 지내놓고 이제 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만. 에스테보 씨는 사내가 꺼내놓은 편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알겠소. 들어와서 포도주나 한잔하고 가시오. 뜻은 고맙지만 술로 제 아픔을 달랠 수는 없습니다. 사내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에스테보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식사는 즐겁게 끝이 났지요. 그날 저녁 에스테보 씨는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지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아내에게 맡기며 에스테보 씨는 말했지요. 여보, 얘 좀 다독거려 주시오. 마음이 몹시 상했을 거요. 그날 이후 장은 아르의 처녀 얘긴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던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오히려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센 나머지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지 못한 것일 뿐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자살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불쌍한 청년 같으니. 아르의 처녀에 대한 과거가 밝혀진 후부터 장은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혼자 지내기도 하고 화가 난 마음을 밭일에 쏟아버리기도 했죠. 인부 10사람이 할 일을 혼자 다 할 정도로 말이죠. 저녁이 되면 아르로 가는 길을 따라 긋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무는 태양 위로 아르 성당의 첨탑이 눈에 들어오면 발길을 돌리곤 했죠. 그 이상은 가지 않았답니다. 농장 사람들은 혼자 슬퍼하는 청년을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해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들기도 했고요. 한 번은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눈물을 가득 머금고 말했습니다. 장,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 아이와 결혼하거라. 아버지는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장은 괜찮다는 표시를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이후 장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항상 기분 좋은 척을 했죠. 무도회에도 나가고 파티에도 나가고 가축에게 낙인을 찍는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 퐁비에유에서 투표가 끝나고 벌어진 축제에서는 직접 나서서 전통춤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 잊었나 보구려. 아버지는 이렇게 판단했죠. 하지만 항상 근심 걱정이 많던 어머니는 어느 때보다도 아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장은 양잡 농장에서 동생과 함께 잠을 잤는데 어머니도 아이들의 방 옆에 침실을 만들어 그곳에서 잠을 보냈습니다. 밤중에 누에고치들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던 말이죠. 그러던 중 농부들의 수호 성인 엘로와를 기리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농장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죠. 샴페인도 넉넉했고 포도주도 넘쳐났습니다. 폭죽도 터지고 마당에서는 모닥불이 훨훨 타올랐으며 팽나무에 걸려있는 색등도 반짝반짝 빛났죠. 성 엘로와 만세. 사람들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다 동생은 새 작업복을 태워 먹었지요. 기분이 좋아 보였던 장은 어머니에게 춤을 추자고 했고 가여운 어머니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정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모두들 피곤에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장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동생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은 그날 밤 내내 울었다고 하더랍니다. 쯧쯧, 정말 그 여자에게 푹 빠졌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누군가가 복도를 달려가는 소리를 듣고는 곧바로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장, 너니? 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층계를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 어디를 가는 게야? 장은 곡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뒤를 쫓았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얘야! 장은 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장, 이 녀석아, 대답 좀 하거라. 왜 이러는 게야? 어머니는 힘없는 손이 떨리는 것을 참아가며 걸쇠를 찾으려 벽을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열리고 곧바로 무언가가 마당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가엾은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떠납니다. 아, 우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도 경멸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없군요.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에스테브 농장에서 누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침 이슬과 피로 물든 석상 앞에서 싸늘한 시체로 변한 아들을 품에 안고 통곡하던 잠옷 차림의 장의 어머니였습니다. 두 여인숙. 어느 7월의 오후, 님모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푹푹 찌는 더운 날씨였지요. 하늘을 가득 메운 은빛 태양 아래 올리브 나무와 작은 떡갈나무 사이로 끝도 없이 펼쳐진 하얀 길에는 먼지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늘진 곳 하나 없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더군요. 길에선 아지랑이만 피어오르고 날카로운 매미의 울음소리가 바쁜 길을 재촉하기라도 하듯 귀 아프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빛 소리 같았지요. 나는 2시간 전부터 황량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뿌연 먼지 속에서 커다란 집들이 허옇게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어요. 생뱅상이라고 부르는 말을 갈아타는 역이었습니다. 농가가 대여섯 채 있었고 붉은 지붕의 긴 헛간과 말라빠진 무화과 나무 틈 속에 빈 물통이 있었습니다. 길 끝에는 2채의 여인숙이 마주보고 서 있었고요. 여인숙 주변은 어쩐지 재미있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새로 지은 큰 여인숙이 있었는데 활기가 넘쳐 흘렀지요. 문도 활짝 열어놓았고 문 앞에는 역마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마구를 벗긴 말들의 땀에 젖은 몸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마차에서 내린 여행객들은 담장 및 얕은 그늘에서 서둘러 한 잔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노새와 마차가 꽉 들어차 있었고 서늘해질 때를 기다리는 집마차꾼들은 헛간 밑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외침소리와 욕지거리, 테이블을 내리치는 주먹소리에 유리창 부딪히는 소리, 당구공 소리, 레몬주스 병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고 이 소란통에도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노래하는 즐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름다운 마르고통, 해 뜨면 일어나 은빛 물병을 들고 세무로 갔다네. 반면 맞은편 여인숙은 빈집처럼 조용했습니다. 문간에는 잡초가 들쑥날쑥 자라고 덧문은 부서진 데다가 문에는 썩은 작은 나무 판자가 낡은 깃장식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문 앞 계단도 길에서 주운 돌로 괴어 놓았을 뿐이었고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 이곳에 들러 한잔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동정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인숙에 들어서자 황량하고 음울한 분위기의 기다란 홀이 나왔습니다. 커튼도 없는 커다란 세기의 창문으로 들이닥치는 눈부신 햇살이 방 안의 분위기를 더욱 음울하게 만들었지요. 삐걱대는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잔뜩 낀 유리잔이 굴러다녔고 낡아빠진 당구대에는 4개의 구멍이 쪽박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누른 소파와 낡은 계산대가 불쾌하고 칙칙한 공기 속에 잠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놈의 파리들이 얼마나 많던지요. 그렇게 많은 파리를 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천장과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심지어 유리잔 안에까지 무리를 지어 있더군요.
문을 열자 파리가 붕붕대며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날개가 쉴 새 없이 퍼덕이는 것이 마치 벌집에 들어온 느낌이었다니까요. 홀 안쪽 창문 앞에서는 한 여자가 서서 바깥을 내다보느라 정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자를 2번이나 불렀지요. 여기요, 주인 아주머니. 천천히 몸을 돌린 여주인의 얼굴은 가난한 농부의 아내처럼 주름투성이에 거칠거칠하고 얼굴빛도 흑빛이었습니다. 어느 고장에서 할머니들이 쓰는 것과 비슷한 길고 붉은 레이스 두건으로 얼굴을 감쌌더군요. 그런데 여주인은 늙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 늙어 보였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눈물을 훔치며 여주인이 물었습니다. 목 좀 축이면서 쉬어가려고요. 여인숙은 매우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여기 여인숙 아닙니까? 여주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지요. 여인숙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앞쪽으로 가보지 그러셨수. 그쪽 분위기가 더 좋던데. 저한테는 너무 밝은 분위기라서요. 이곳이 더 좋습니다. 나는 여주인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여주인은 분주하게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서랍을 열고 술병을 꺼내고 잔을 닦고 파리를 쫓으면서 말이죠. 단 한 명의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온갖 부산을 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가끔 불쌍한 여주인은 일손을 멈추고 잘해낼 수 없다고 절망하는 듯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곤 구석방으로 가더군요. 큰 열쇠 꾸러미가 흔들리는 소리와 자물쇠가 힘들게 열쇠를 맞추는 소리, 빵 반죽 통을 뒤지는 소리, 후후 불어 먼지를 날리는 소리, 접시를 닦는 소리들이 들려왔지요. 그 소리에 섞여 크게 한숨 쉬는 소리와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15분 정도 부산을 떨더니 여인은 금포도 한 접시와 오래돼서 돌처럼 단단한 복회로빵, 막포도주 한 병을 내놓았습니다. 드세요. 이 이상한 여주인은 말했습니다. 그리곤 조금 전 서 있던 창가 자리로 급히 돌아가 버리더군요. 나는 포도주를 마시며 여주인에게 말을 붙이려 했습니다. 손님이 별로 많지 않나 봅니다. 휴, 무슨 말씀을요. 아예 없지요. 하지만 이 지방에서 여인숙이 우리 집 하나였을 때는 달랐답니다. 우리 여인숙에는 말을 갈아탈 수 있었고 금동오리 사냥철에는 사냥꾼들이 여기서 식사를 했었죠. 1년 내내 마차가 끊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앞에 여인숙이 생기고 나서는 완전히 망했답니다. 손님들은 앞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죠. 우리 여인숙은 분위기가 너무 죽는다고. 사실 이곳이 그리 유쾌한 곳은 아니지요. 주인인 저는 못생겼고 열병을 앓아 허약하고요. 2 딸들도 저 세상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앞집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주인이 아르에서 온 예쁜 여자인데 레이스 장식에 굵은 금목걸이에 화려하지요. 마부가 애인이어서 역마차를 항상 앞집으로 대지요. 종업원들도 하나같이 손님들에게 친절하답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들이 많은 거라고요. 브주스, 러드상, 존키에로의 젊은이들은 모두 이곳 단골들이죠. 마부들도 꼭 저 여자 집으로 가려고 일부러 길을 몰아갈 정도고요. 저는 손님 한 명 없이 속상해하면서 하루를 보내며 산답니다.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주인의 말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관심하게 들렸습니다. 앞쪽 여인숙 때문에 뭔가 걱정이 있었던 게지요. 그때 갑자기 길 반대편에서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역마차가 먼지 속에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이었죠. 채찍 소리와 마부가 부는 나팔 소리, 문간으로 달려드는 여자 종업원들의 소리가 들리더군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아까보다 더 아름답게 노래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빛 물병을 들고 샘으로 갔다네. 거기서 보았지.
세 명의 기사를. 이 소리에 여주인은 몸서리를 치더니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들리세요? 제 남편 목소리예요. 노래 참 잘하지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리세요? 제 남편 목소리예요. 노래 참 잘하지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주인을 쳐다보았지요. 뭐라고요? 남편이라고요? 그럼 당신의 남편도 맞은편 여인숙에 간다는 말씀입니까? 여주인은 속상하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남자들이란 다 똑같은 걸요. 눈물 흘리는 꼴을 참아주질 못해요.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난 딸들 때문에 제가 매일 울음으로 지새우거든요. 사람도 없는 이 큰 집이 무척 서글픈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남편은 너무 지겨우면 앞집에 한 장 걸치러 가는 것이랍니다. 목소리가 좋으니까 저 집 주인이 노래를 시키는 거고요. 쉿, 다시 시작하네요. 손을 앞으로 내민 채 온몸을 떨면서 여주인은 황홀경이라도 빠진 듯 창문 앞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여주인의 눈에서 주르륵 흘러내리는 눈물은 그녀의 얼굴을 더욱 추하게 만들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알을 출신의 여주인에게 불러주는 노래를 넋을 잃은 듯 듣고만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말했죠. 안녕, 아름다운 아가씨.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